엄마,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언제 나가?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 곧 입원시킬 거니깐. 흐흐흐흐.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사연은 박만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올해 78,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겐 경고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평생 가장 커다란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이 제 인생에 남은 날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겨울 아주 우연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복권을 샀습니다. 습관처럼 마치 식후에 커피를 한잔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대박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인네의 소소한 재미 삼아 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텔레비전을 켜고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번호가 하나둘 맞아 들어가더니 끝내 전부 일치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무려 6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 편안히 살다 가겠구나. 온갖 희망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앞에 돈다발이 아른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손자 대학 학비를 보태줄까? 딸아이 집 장만을 도와줄까? 아니면 풍경 좋은 제주도에 내려가 살아볼까? 행복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직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함부로 알리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들, 며느리, 손자,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제 삶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조용히 부동산을 알아보고 서울 강남구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대학병원이 가까운 아파트라 저 같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관리도 잘 되는 신축 단지였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복권 당첨금이 있으니 그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라면 남은 세월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동행했습니다. 마치 무슨 의무라도 진 듯 자주 오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옆에서 돌봐드리면 좋잖아요. 그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에게는 고마운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밥상도 함께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제잘거릴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늦게나마 가족과 함께 살게 됐구나 하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은근슬쩍 제 말을 끊거나 이상하게 몰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님, 방금 하신 말씀 아까도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이 가끔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억울했지만 이제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 며느리랑 다투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잣말도 많이 하시던데요? 혹시 조현병 촉이 아니세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지 TV 뉴스를 보며 한마디 읊조렸을 뿐인데 그것을 병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들 준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도 아내 쪽에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죠.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애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멀쩡한 나를 왜 정신병으로 몰아가는지 답답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방문을 넘어 들려오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사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님 서재 책상 서랍도 다 확인했고 등기도 떼봤어요. 이제 아버님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돼. 위임장만 받아내면 법적으로도 다 우리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걸 증명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어. 머리가 띵하고 순간적으로 쓰러질 뻔한 걸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나를 보살핀다는 건 핑계였고 강남 아파트를 자기 손에 쥐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구나. 사돈도 한패였다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에서 성년후견 신청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상담까지 다녀왔더군요. 제가 알게 된 건 나중이었지만 며느리는 제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니 흑연인이 필요해.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아버님 명의는 다 우리가 쓸 수 있어. 며느리는 사돈에게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참한 며느리 들어온다고 결혼할 때 다이아 예물 세트도 맞춰주고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도 해줬습니다. 며느리 아가 시집살이 시킬라 설거지도 시킨 적 없고 제사도 없앴습니다. 손자 학원비 하라고 준 용돈 다 합쳐보면 1,000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저를 정신병으로 내몰아 이 집을 뺏으려고 날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더불어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 기구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더군요. 정신과 의사는 차분히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도 아니고 조현병도 아니기에 당당하게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분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세요. 조현병 아닙니다. 근거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요즘은 의사도 믿을 수 없어요. 조현병은 초기엔 잘 안 잡히기도 하거든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저는 서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에 귀가 쫑긋 서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대체 언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 곧 입원하실 거다. 그때까지 입 꾹 다물고 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내 곁에 머무르는 이유는 가족애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고 앉아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쩌다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강남의 아파트를 산 내 잘못인가? 회한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차갑게 굳어지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 끝까지 싸워내겠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사실 아들 내외는 몰랐습니다. 제가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지 강남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죠. 그것이 내 무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꼼꼼히 챙겨두었습니다. 날짜와 담당 의사, 검사 결과가 적힌 서류를 여러 부 복사해 두었지요. 혹시나 훼손될까 싶어 은행 사물함에도 한 부 넣어 두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그날 이후로는 작은 녹음기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혹은 제 등 뒤에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인감 도장 좀 꺼내주세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 받으셔야 해요. 그 목소리까지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확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습니다. 손자가 무심코 할아버지 집이 우리 거 될 거라며 하고 묻던 순간 모두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싸울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부딪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한다는 게 노인네인 제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 함께 살면서 하루 세끼 밥을 같이 하고 손자의 웃음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불신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려면 내 편이 필요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평택에 살고 있는 딸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나를 걱정해주던 아이였습니다. 은정아, 아버지가 큰일을 겪고 있다. 처음엔 그 한마디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콱 막히고 말이 목구멍에서 뭉쳐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내 오빠랑 올케가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 수학이 넘어 은정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설마요.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합박까지 한 오빠네가 그럴 리가요. 오빠랑 올케 언니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은정이는 평소 오빠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오빠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동생인 은정이의 눈엔 늘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오빠가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버님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돼.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걸 증명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은정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홀로 버텨야 한다는 외로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은정이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몰래 저희 집에 드나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빠 내외가 출근해 집을 비운 낮에 집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은정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제 서재 책상 아래 숨겨둔 녹음 파일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은정이는 며느리가 준비해둔 후견인 신청 서류 뭉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고 피성년 후견인 박만수라는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재로 들어와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내일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랑 와이프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게 온 겁니다. 그동안 집 안에서 은근슬쩍 눈치 보며 흘리던 이야기, 조현병 운운하며 슬쩍 흘던 말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내일이구나. 이제 마지막 장막이 걷히는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내일 어떤 말로 유혹할까? 어떤 서류를 내밀까? 내가 연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는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내 오빠가 드디어 내일 저녁에 뭔가 얘기하겠다고 했다. 분명히 위임장일 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일 저녁 오빠네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들어와라. 그리고 서재에 숨어 있으면서 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라. 걔들이 위임장을 내밀 때 그 순간을 잡아라. 허튼 짓 할 생각 말라고 다 찍히고 있다고 알려줘라. 은정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게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오빠네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참. 다음 날 아침 햇빛은 맑았지만 제 눈에는 흐릿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이는 작은 가방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왔습니다. 서재 안 책장 뒤쪽에 숨어서 촬영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잡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거실을 볼 수 있도록 살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서 찍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저희가 사온 반찬으로 같이 먹어요. 그래, 앉아라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슬쩍 눈치를 보며 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드디어다. 제 속에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지만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식탁 아래에서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붙인 미소였지만 그 속에 숨은 탐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행일이며 세금이며 신경 쓰시기 힘드시잖아요. 이거는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냥 간단한 위임장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아버지의 재산 관리, 생활 전반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편하게 쉬셔야죠. 며느리도 나섰습니다. 아버님, 요즘 계속 불안해하시잖아요. 저희가 적으로 다 챙겨드리면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장 한 장을 넘겨봤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척했습니다. 그래,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천천히 열리고 딸 은정이가 핸드폰을 높이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녹화 중 표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버지 이렇게 멀쩡하신데 후견인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까부터 전부 찍고 있었어. 이 영상, 증거로 효력 있는 거 알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곧 파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은정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차갑고 서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감 도장만 손에 넣으면 돼.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걸 증명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어.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오빠, 언니 아버지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멀쩡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대체 무슨 욕심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게 말이 되냐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젓가락 끝이 식탁 위에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제 눈에는 그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켜버린 죄인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다. 이젠 끝이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숨이 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도 변명할 수도 없게 말이지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영상을 제 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 영상 아버지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라도 오빠네 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공개하세요.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내 피부치를 이렇게까지 몰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는지 그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집을 빼앗으려 했다더라. 아들이 아내 편 들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더라.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도 금세 퍼졌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늘 든든한 맏아들로 불리던 준호는 이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파트 말고도 다른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빠네가 이런 일을 꾸민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복권에 당첨됐단다. 세금 제하고도 65억 가까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고 아직 30억이 넘게 남아있지. 네 오빠는 복권 당첨금은 모르고 아파트만 있는 줄 안다. 그 순간이 우연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은 어수선했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결과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버지가 나눠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몬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그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은정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복권 당첨금 중 일부를 담아둔 증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10억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다. 은정이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아빠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아빠 돈 받으려고 저 이렇게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네가 지켜낸 삶의 몫이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너는 달라. 넌 내게 마지막까지 가족이었다. 그러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한다. 은정이는 결국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울먹이더군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딸 은정. 이 대비가 얼마나 극명한지, 얼마나 뼈아픈 교훈을 주는지.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해 듣기로는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멀리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더군요. 모두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온합니다.
마음 깊숙이 응어리졌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고 매일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까? 두려움으로 아침을 맞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공원으로 나갑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라 서로 통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강 이야기, 젊은 시절 추억에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가끔은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나갑니다. 서예를 배우기도 하고 가볍게 노래 교실에도 나갑니다. 붓끝에 먹물이 번지는 걸 바라보면 어지럽던 제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노래 한 소절을 친구들과 함께 부르다 보면 지난날의 괴로운 기억 대신 웃음이 남습니다. 주말이면 여행도 다닙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딸내 부부와 함께 제주도 바닷길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먹고 강릉 바닷가를 따라 발자국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합니다. 돈을 지켰다는 사실보다도 진심을 지켜준 딸 은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든든합니다. 은정이에게 나눠준 돈은 아버지의 보답이자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는 빈손으로 떠났고 결국 그들은 체면과 신뢰마저 잃었지만 은정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진심은 끝내 남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평온합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